안녕하세요. 예. 네, 크리스마스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강의죠, 그죠? 예.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많이, 그래도 많이 나오셨네요. 그죠? 예. 오늘 저녁반에 한 분 나오시고. 자, 오늘은 어디 볼 차례냐면, 이제 대리 볼 차례죠, 그죠? 예, 대리 볼 차례인데. 어디 펴시냐면 교재로는 150페이지요. 여기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요, 맨날 제가 옆에다 적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적는 거 그거 적어보고 그러고 나서 또 강의 시작 드릴게요. 자, 민법상 권리 그럼 무엇과 무엇이 있다? 물권과 채권이 있다 그랬죠, 그죠? 채권이 있다 그랬고 물권을 다루는 게 물권법, 채권 다루는 게 채권법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양자의 공통점을 뽑아놓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민법 총칙 그랬죠, 그죠? 민법 총칙.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민법 총칙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부동산을 거래를 해보면 계약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물권법은 다 우리 시험법입니다만 채권법은 계약법만 우리 시험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약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왔었죠, 그죠? 공부하고 왔었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면 이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고 매수인은 뭘 해줘야 돼요? 대금 지급해야죠, 그죠? 그리고 동시행해서 약속 지켰다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한다. 우리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왔고요. 지금 공부하는 부분은 이 물권과 채권에 공통된 사항을 뽑아놓은 이 민법 총칙 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민법 총칙은 어디만 우리 시험법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까먹었죠, 그죠? 그럼 나는 또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죠. 법률 행위 부분만 우리 시험법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법 총칙 전체를 보면 그죠? 계약도 A하고 B, 갑하고 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사고 팔고 나서 소유권의 물권 변동도 A하고 B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인 그랬죠, 그죠? 인은 우리처럼 자연히 출생에 의해서 사람이 된 사람이 있고 법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 그랬죠? 법인은 사람이 모여있는 사단법인이 있고 돈이 모여있는 재단법인이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부분이 나오죠, 그죠? 네,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는 채권행위, 물권행위로 나눌 수도 있고요. 의사표시의 숫자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눌 수 있다. 기타 등등. 아무튼 이 법률행위 부분이 우리 시험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 몇 년 안에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해버리죠, 그죠? 이걸 소멸시효 그런데 이것도 공식적 우리 시험법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법률행위만 시험법인데 이 법률행위 그러면 다시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하고 나눴죠, 그죠? 그리고 법률행위 그러면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등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계약이니까요. 매매 계약 생각해 보면 자, 누구하고 계약을 했느냐? A하고 B하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가, 그죠? 여기 강남구 논현동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매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랬죠? 목적을 가지고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그랬죠? 그런데 다시 성립한 이 법률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 그것을 이제 따져보려면 효력 요건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쨌냐면, 이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목적은 어땠어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랬죠, 그죠? 벌써 그렇게 막 뭐라고 우물우물하고 그러면 그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죠? 예. 자, 아무튼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의사하고 표시는요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땠어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그죠? 자, 하자가 없을 것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야 어땠어요? 여기까지 가야 이런 법률행위, 매매 계약이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리 능력 그러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태아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죠. 권리 능력이 없다. 1살 먹은 애기는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부동산 소유할 수 있죠. 그러면 권리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죠? 왜 주민등록번호로 말을 하냐면 우리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근데 등기할 때 우리가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 이름 정동근 이렇게 이름 석자만 적으면 우리나라에 정동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3가지를 적어요. 뭐 적어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근데 태아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부동산 소유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권리 능력이 없는 자하고, 그러니까 태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무효를 했죠. 그죠? 무효를 했잖아요. 또 의사 능력이 없는 자, 사물의 변별 능력이라고 그랬죠. 우리 판례를 보면 12살도 좀 똘똘하다 그러면 의사 능력 인정해 주는데 15살도 좀 띠라다 그러면 의사 능력 부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개개인의 능력을 본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살 먹은 애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런 계약은요 무효 이랬죠. 그죠? 근데 행위 능력은 18살과 19살 사이를 딱 끊어버린다고 그랬죠. 획일적으로 19살까지를 미성년, 행위 능력이 없다. 19살을 성년자, 민법상 성년은 19살이죠. 그죠? 네, 행위 능력이 있다. 그러면 18살 먹은 애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있지만 행위 능력이 없으니까 뭐예요? 취소 사유 그랬죠? 법률이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오늘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19살 먹은 애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으니까 그 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법률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최소한 2가지였죠. 부동산 표시하고 대금. 그러니까 콕 집어서 강남구 100번지 부동산하고 콕 집어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대금도 3억 원 콕 집어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부동산 중에 어느 하나, 뭐 시가보다 싸게 이런 계약을 해봤자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효 그랬죠. 불타 없어진 집 사고 판다고 계약해봤자 무효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는 적법하죠. 그죠? 근데 마약 거래한다고 계약해봤자 적법하지 않아서 무효. 법에 금지 규정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첩계약 맺으면서 그 대가로 아파트를 공짜로 준다는 증여 계약 해봤자 뭐예요? 그 계약은 무효 이랬죠. 그죠? 그래서 확정가등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어느 하나라도 없다. 그런 뭐예요? 무효가 됐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자,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비정상적 의사표시 그랬고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뭐가 있었냐면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있었죠? 비진의 표시 그랬죠. 그 다음에 108조 통정 허위 표시 있었고, 통정이 뭐였어요? 서로 짰다 그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109조가 차고, 110조 사기 강박. 이 숫자 암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시험에는 절대 숫자를 안 물어봅니다. 변호사들도요, 몇 조 이런 거 숫자를 암기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강의 편의상 워낙 중요한 조문들은 이렇게 숫자로 강의 편의상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그러는데, 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겁나서 못 물어본다 그랬죠. 네. 오늘 수업 끝나고 100만 원 드릴게요.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네, 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제가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네, 줘야 된다. 근데 안 줄 것 같아요. 이제 저번 주에는 안 줄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그죠?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안 줘도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이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죠. 그죠? 자, 제 의사는 줄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주겠다고 표시를 했다. 그랬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죠. 그죠? 근데 그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했다. 비진의 표시인데 원칙이 뭐라고요? 유효예요. 그러니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줘야 돼. 근데 여러분이 표의자가 비진의 표시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예요? 무효. 이랬죠? 그러니까 그때는 안 줘도 된다. 그랬죠. 그죠? 사직서 사례가 가장 많다고 그랬죠. 실제 판례에서는. 통정의 허위 표시할 때 이 통정이 뭐예요? 서로 짰다. 그랬죠. 그죠? 이것도 실제 사례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재산 빼돌리는 행위 이렇게 안 나오고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1억 원을 빌려줬다. 여러분이 채권자, 내가 채무자. 근데
내가 변제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내가 사는 아파트 같은 거 경매로 넘겨버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어땠어요? 막내 동생 찾아가가지고 막내야 사정이 이렇게 돼서 아파트 경매로 날리게 생겼다. 그래서 둘이 짜고 너 앞으로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소유권 이전 등기 좀 해놓자. 실제 사례 이런 경우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죠? 부부간에 또 예를 들어서 곧 이혼하게 생겼다. 그럼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내일 모레 도장 찍니 많이 그러는데 부인이 어느 날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딱 등기부를 봤더니 팔지는 않았는데 뭐 신우이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해가지고요. 뭐 빚을 뭐 한 3억 이렇게 지게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게 뭐예요? 뻔히 둘이 짜고 그죠? 둘이 짜고 어떻게 부인에게 재산 분할 조금 해주려고 둘이 짰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뒤에 읽을 필요도 없어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 뒤에 뭐 근저당을 설정했니 매매를 했니 이런 거 읽을 필요도 없다고요. 그건 뭐예요? 서로 짰다. 통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무자 나는 막내 동생에게 매매 의사가 없는데 그죠? 매매한 것처럼 꾸몄잖아요. 표시했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 불일치를 스스로 했죠. 여기까지는 비즈니스 표시하고 똑같죠. 그죠? 근데 플러스 뭐 있어요? 상대방과 짰단 말이에요. 짰다. 통정. 이걸 뭐라고 그래요? 통정 호의 표시라고 그러고 안 들키면 그만인데 들키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죠? 네. 통정 호의 표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 처음에 강의를 들으면 이해는 하는데 나중에 시험 치면 일단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얼른 연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역시나 숙달해 가는 과정 중에서 전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착오는 어쩌냐면 내가 3억 원에 팔고 싶은데 청약 썼을 때 공짜 하나 잘못 빼버려가지고 3천만 원에 팔게 이렇게 돼버렸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의사는 3억인데 표시는 3천만 원 그랬잖아요. 그 불일치를 모르고 있죠. 그죠? 이게 착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뭐였어요? 이것은 취소 사유로 하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착오 취소는 어렵다. 그랬죠. 그죠? 착오라고 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요 부분을 착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을 거 여기까지 통과돼야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사기, 강박. 사기는 뭐예요? 속였다죠. 그죠? 예, 기망행위라고 그랬고, 강박, 이것은 협박한 거라고 그랬죠. 해악에 고지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럼 조폭이 너 좋은 말 할 때 3천만 원에 팔아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안 죽으려면 3천만 원에 팔아야 되겠구나 하고 의사하고 3천만 원에 팔겠다고 표시를 했죠.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에 팔았단 말이죠. 그럼 의사 표시가 일치하기는 하는데 의사결정에 하자가 끼어들었다. 뭐가? 사기, 강박이 끼어들었다. 그러면 이건 뭐였어요? 취소 사유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어떨 때 무효고 어떨 때 취소냐? 이건 법 원리는 없어요. 그냥 민법에서 입법자가 정한 건데 우리 민법에서 취소 사유는 몇 가지? 3가지 그랬죠. 그죠? 3가지인데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예전에는 행위 무능력 그랬습니다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 제한 능력 그래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제한 능력. 그 다음에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이렇게요. 아셨죠? 네. 이런 뭐 통정 허위 표시의 경우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OX, X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올해도 나왔다고요. 그죠? 3년 전에 어떤 거 나왔다고요? 진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OX. X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예요, 유효.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아셨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단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 이것은 나중에 지겨워서라도 그냥 다 알게 된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렇게 보세요. 아셨죠? 네. 그런 분도 계세요. 이번에 그 합격자 모임 때 만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민법 문제를 봤는데 왜 이렇게 쉽게 풀리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막 불안했대요. 왜 이렇게 막 풀리면 안 되는데 분명히 막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풀어서 시험 치고 나서 굉장히 불안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잘 풀려도 걱정해요, 우리는. 자,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 성립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인데 이는 원래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도 이건 아시라고 그랬어요. 뭐였냐면 자, 법인은 태아는 어땠어요? 태어났을 때 출생에 의해서 자연인이 되는데 법인은 언제부터? 설립 등기했을 때라고 그랬죠. 설립 등기했을 때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요. 교회 같은 경우 있죠. 교회가 대표적인데 거기는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법인 등기라면 사단법인이 돼요. 사단법인. 그런데 법인 설립 등기 하잖아요. 그러면 주무관청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귀찮거든요. 그래서 딱 법인 설립 등기만 안 해버려요.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러는 거예요. 혹은 비법인 사단. 그 용어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 우리 민법뿐만 아니라 뭐 중개사법, 뭐 특히 뭐 공법인, 등기법 다 나오니까. 여러분 김해김씨, 김수로왕파 있잖아요. 종중, 문중이라고 그래요. 거기도요 법인 설립 등기할 수 있어요. 법인 설립 등기하면 사단법인이 돼요. 사단법인 무슨 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또 법인 설립 등기라면 주무관청 관리감독 받아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등기를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법인의 실체는 갖춰졌는데 딱 등기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비법인? 그 경우는 사단이겠죠? 혹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대표적인 애가 종중, 문중 이런 거 있죠?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거 여러분 또 이야기 들어보고 다른 과목에서 또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그건 아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전부 낙성, 불효식 계약이라고 그랬죠.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다. 낙성 계약 반대말이 뭐냐면 요물 계약 그랬죠. 그죠? 요물 계약. 그러니까 요물 계약이라는 것은 돈이 통장에 전부 꽂혀야 성립하는 계약.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계약금 계약 그랬잖아요. 나중에 제가 현대계보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현대계보. 네. 현대계보 그렇게 알려드려요. 네. 요물 그러면 저하고 감정은 전혀 없어요. 저는 얼굴 한번 뵌 적도 없는데 현대그룹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네? 거기는 현대자동차그룹이고. 네. 예전에 그 회장이 계셨는데 뭐 자살한 거 아세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부인이 하세요. 부인이 현대그룹 현재은 회장인데 저 개인적 감정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강의 편의를 위해서 그분을 제가 요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물 아셨죠? 그럼 요물 그럼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은 회장 생각하시고 현대계보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아셨죠? 요물계약. 예. 그리고 그 대표적인 가 뭐냐면 그 중에서 현대계 나오죠, 그죠? 뭐였어요? 계약금 계약이요. 그러니까 계약금은요. 3월 1일 날 계약금 3천만 원 주기로 했다. 약정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액이 통장에 꽂혀야, 그죠? 계약금 수수가 돼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요물계약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전액을 입금해줘야 그 다음 뭐예요? 배액상환하고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아셨죠?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이라는 거 시험 엄청 잘 나옵니다. 그러면 요물계약 반대말이 뭐라고요? 낙성, 승낙만으로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어땠어요? 매매계약 같은 거 청약과 승낙으로 그랬죠?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낙성계약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특별효력 요건으로서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 대리로 매매 계약했을 때 그때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이걸 유권 대리라고 그러고요. 형식은 위임장 가지고 대리를 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리권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무권 대리 그러는 거예요. 오늘 공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건 성취 기한도래 있었죠?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취직이나 해라 이놈아. 취직하면 차 사줄게. 취직은요.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취직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럼 뭐예요? 조건 그랬죠. 그죠? 근데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너 언제 졸업해? 그래서 2월 28일이요. 졸업하면 차 사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2월 28일은 반드시 확실히 오는 날짜죠. 그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기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친구한테 한번 써먹으셨어요? 우리 합격은 조건이다, 기한이다? 우리 합격은 기한이다 그랬죠. 남의 합격은 조건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남한테는 너의 합격은 조건이지만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하지만 나의 합격은
기한이다 그랬죠.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하다.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기억에 더 남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토지거래 허가 있었죠. 그죠? 이건 중개사법 시간에 나오죠. 그죠? 예.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 오늘 이제 잠깐 나올 거예요. 유동적 무효에서 나올 건데 토지거래 허가는 뭐냐면 우리 수도권 정비법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요 몰려오는 것을 환영할까요? 막으려고 할까요? 막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법인 만약에 설립한다고 그러면 그 뭐 등록세도 막 3배 이래버려요. 3배. 그 다음에 뭐 공장 증설한다 그러면 뭐 허가 안 내줘 버리고 막 그러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라고 하겠죠. 그죠? 공장 같은 거 나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신에 그것을 받아줄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받아줄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가 어디냐면 뭐 평택, 화성 막 이런 데란 말이에요. 거기를 받아주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산골짜기에다가 공장 세우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반시설 다 갖춰줘야 되겠죠. 그죠? 아셨죠?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러면 그것은 도시계획 보면 된다고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죠? 평택 같은 경우는 뭐 2020년도에 지금 인구 뭐 거기가 뭐 40몇만 그럴 거예요. 40몇, 예?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2020년 거기 뭐 도시계획 같은 것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87만인가 뭐 그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그 계획경제가 아니고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어때요? 강제로 이주해라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뭐 공장을 강제로 이주해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반시설 충분히 갖춰주고 그죠? 거기 87만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87만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만들어주고 나서 서울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금 많이 걷어버리죠. 대신에 옮겨가면 어때요? 지원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알아서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국토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짜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여러분 서울에다 투자하겠어요? 평택에다 투자하겠어요? 예? 여기는 다 개발돼 버렸고 여기는 앞으로 개발될 땅 그러니까 그죠? 부동산 할 때 여기를 늙은 땅, 여기를 젊은 땅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평택에다 하겠죠, 그죠? 평택도 다시 또 어떻게 했어요? 도간, 농자 이렇게 다 나눠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쓸 땅 확장되고 관리지역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여러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딱 만들어주면 어떡해요? 너도 나도 다 돈 있는 사람 가가지고 투자해버리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기 방지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지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시장, 화성시장에 허가를 받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렇게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 해봤자 뭐예요? 무효다 그러는 거예요. 무효다. 무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무효는 무효인데 앞으로 바뀔 수도 있는 무효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이러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거래 급값, 우리 공인중개사한테는 지약, 그 다음에 땅 주인들은요. 재산권 행사하려고 그래도 잘 안 팔려요. 왜? 돈 있는 사람 다 서울 사람이라서. 왜냐하면 서울 사람이 어때요? 공장 증설하기 위해서 혹은 이사 오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왜 여기 땅을 살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평소에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면 허가를 안 내줘 버리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받기 되게 힘듭니다. 토지거래 허가 한번 받아보신 분 계세요? 서류만 이만큼 줘요. 이만큼. 그거 다 채워라 그래요. 투기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뭐 못 살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풀어주라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되게 좀 많이 풀어줬어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평택 화성 있죠, 그죠? 그 지역에 많이 풀어줬지만 지금도 어때요? 남아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택 전체가 아니라 동으로 지정해요. 무슨 동 이렇게 동으로 화성 일부 지역 막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 받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 해봤자 뭐라고요? 무효. 근데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유효.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중개사법 가면 그것까지도 다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뭐냐면 계약을 먼저 하고 허가 받으러 가면 안 돼요. 허가 받고 나서 계약을 해야 돼요. 만약에 허가받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계약했는데 허가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거 형사고소 고발해야 되나?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요? 허가받고 계약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는 어찌냐면 계약하고 허가받으러 갑니다. 근데 계약한 상태에 무효, 나중에라도 허가받으면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 것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아시는데요. 이것 자체로도 시험에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보면 조건 성취 기한 도래는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다 그러면 X죠? 뭐라고 해야 돼요? 효력 요건이다. 그래야 O라고요. 근데 이것도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민법 총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법률 행위에 대한 설명. 제가 이거 10분 이상 공부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이런 거 공부하고 있으면 꼬인다고 그랬죠. 근데 시험 문제 나오긴 나와요.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알면 알고 모르면 어떻게 해요? 찍어요.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이거 막 머리 싸매고 공부하지 마라.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에서 다 뭐예요? 풍 빠져가지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차피 시험장 가서 찍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찍으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는 마음 편하게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 부분이 있죠. 그죠? 여기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고 그랬고, 이는 시험범위 아니라고 그랬죠. 법률의 목적. 그리고 법률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있다. 하나, 단독행위, 2개, 계약, 여러 개 합동행위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부분이죠. 저번 주에 의사표시까지 받고, 오늘 대리, 그 다음에 무효 취소, 그 다음에 조건, 기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는 무효에서 나오고요. 이렇게 볼 건데, 자, 팁을 하나 드리면 반드시 앞에가 뭐가 붙는다고요? 법률행위가 붙는다. 법률행위 대리, 법률행위 무효 취소, 법률행위 조건, 기한 그런다고 그랬죠. 법률행위예요? 무슨 말이냐면 불법행위는 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교통사고를 대리로 낸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겠죠. 법률행위 대리다 이렇게 아시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리 부분인데 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민법 총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총 10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민법 총칙에서. 근데 대리에서 2개 아니면 3개 정도 나오는데요. 다른 부분은 뭐 무효 취소 같은 경우는 계약하고 물권을 공부할 때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대리는 딱 여기에서만 나와요. 대신에 양이 많은데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맞추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대리 부분은 우리가 꼭 잡고 간다 이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시험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제 사례에서 대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뭔지 한번 봐보자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 매매 계약서를 씁니다. 네, 매매 계약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 논현동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매도인 이렇게 있죠. 매도인. 자, 항상 계약서 쓸 때는 등기할 때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쓰는 것처럼 계약서에도 항상 3가지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적어야 돼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셨죠? 항상 3가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갑이고요. 매수인이 병이에요. 병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갑이 남편이에요. 근데 계약하는 날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도장식으로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온 거죠. 그죠? 부인 을이 왔어요.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요. 을하고 부인 을하고 계약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자,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소유자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을한테 주민등록증 줘보세요. 여러분 계약할 때 주민등록증 보고 확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신은 왜 갑이 아닌데 너가 왔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이 나 부인이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사모님이시군요. 계약하시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부인이건 친구건 누구건 상관없이 대신 왔으면 뭘 들고 오라고 하는 거죠. 서류를. 뭐 들고 오라고 그래요? 위임장을 들고 오라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위임장을 들고 와야 돼요. 위임장 들고 와야 되는데 자, 위임장 양식은 뭐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공부하지 않습니다만
뭐 특별하지 않아요. 보면 위임장 해가지고요. 부동산 표시가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몇 번지 부동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위임의 목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매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했다. 혹은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렇게 목적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거기가 위임인, 수임인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위임인은 누가 되겠어요? 갑. 그 다음에 수임인은 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위임인 갑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인감도장 찍어야 돼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위임장에 찍혀진 인감도장하고요.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도장 비교해 봐가지고 일치하면 아, 갑이 인감도장 찍은 거 보니까 이 위임장이 위조된 게 아니라 진짜구나 이렇게 보고 을이 믿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도장 찍어도 된다 그래 버리면 을이 어때요? 갑부동산 팔아먹으려고 목도장 하나 파다가 위임장 위조해서 도장 찍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감도장 찍으라는 건데 여러분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몇 개월? 네, 3개월.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배우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인감도장을 찍은 인감증명서 첨부한 인감도장 찍은 위임장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면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지냐면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것을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현명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사무실에서 쓰는 계약서 있잖아요. 법으로 규정된 계약서는 아니에요. 계약서는요. 그냥 A4용지에다가 그냥 서로 볼펜으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서 쓰는 계약서를 표준계약서라고 그래요. 그냥 협회에서 회원 등록하면 선물로 이렇게 그냥 계약서 나눠주는 건데 그 계약서를 보면 원체 대리가 많기 때문에 아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도인 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적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 보면 대리인 란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매수인 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적게 되어 있고 그 아래 아예 그냥 대리인 란이 있다고요. 원체 많으니까. 아셨죠? 그렇게 해서 대리가 있으면 본인 란을 적고 그 다음에 대리인 란을 적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대리인만 적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본인을 꼭 표시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현명한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어때요? 돈을 누구에게 줘요? 수표 들고 왔다 그러면 계약금 누구에게 주겠어요? 을에게 줄 거 아니에요. 을에게. 그럼 을이 받아서 누구에게 줘야 돼요? 갑에게 줘야죠. 그죠? 인터넷 뱅킹으로 싸준다 그러면 갑 통장으로 바로 싸줄 테고요. 아셨죠? 그리고 누구 부동산이 팔리죠? 갑의 부동산이 팔린다. 을의 부동산이 아니라 본인 갑의 부동산이 팔린다. 이게 뭐예요? 대리. 자, 이건데 현실에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현실에서. 아셨죠? 저도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우리 누나 부동산을 만약에 내가 대신 처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임장 받아가지고 제가 대리로 가게 되고 이런 경우가 실제 사례에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지금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풀어보면 어떻게 됐어요? 갑의 대리인 을이죠. 그죠? 을, 상대방 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풀어봅니다.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막 그림으로 주고 그러면 쉬워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글씨로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글을 읽고 이런 그림을 연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숙달이 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을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대리인. 그리고 갑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본인이라고 그래요. 본인은 할 때 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과 대비되는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본인 대리인 그렇습니다. 본인 대리인. 그리고 병을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상대방 그러는데 여러분 이때요. 이 부동산을 팔지 말지 판다면 얼마에 팔지 의사결정을 누가 할 것 같아요? 갑이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을이 합니다. 을이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지? 나는 그냥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사결정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리라고 안 해요. 심부름권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 그래서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리라고 하고요.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자, 의사결정권이 없으면 대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사자 그래요. 막 할 때 그 사자가 아니라
심부름꾼 거예요. 심부름꾼.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들한테 가서 담배 한 갑 사와라 그러죠. 담배 한 갑 사올 때 네 마음대로 사와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슨 담배 한 갑 사와라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들은 의사결정권이 없죠? 그럼 대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사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의사결정권이 있어요. 의사결정권이. 하지만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은 누구에게 기소가냐면 본인에게 기소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매매 대금이 아까 의리, 설령,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지만 그 돈은 결국은 갑에게 줘야죠. 그죠? 그래야죠? 그럼 누구 부동산이 팔린다고요? 갑의 부동산이 팔린다. 그렇게 되는 거죠. 대리제도의 가장 큰 특징 뭐라고요? 의사결정자와 법적 효력의 귀속 주체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저절로 끌어낼 수 있어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뭐냐면요. 봐보셔요. 뭔가를 알았다 몰랐다. 여러분 알았다 몰랐다 있었죠. 그죠?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랬죠? 알았다를 악이라고 그랬죠. 악이 우리 소설책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몰랐다 그럼 뭐예요? 선이 그랬죠. 선이 악의 의미가 완전 달라요. 그 다음에 한자로 쓰면 가끔 우리 법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 판례에서 나오는데 알았다 알지자를 써가지고 지 몰랐다 부지 지 부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뭔가를 알았다 몰랐다 혹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 이런 것은 다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하느냐 그랬더니 대리인 표준으로 그래요. 대리인 표준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우리 사기강박하면 치소사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이 갑을 사기강박했대요.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의사결정에 전혀 하자가 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병이 을을 사기강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의사결정에 하자가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은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물의 변별 능력. 의사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법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위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갑은요 18살 먹은 아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 말이에요. 네, 우리 법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결국 누구 부동산이 팔려요? 갑의 부동산이 팔리기 때문에 지가 18살 먹은 애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럼 네 알아서 해라. 그거예요. 아셨죠? 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 효력을 보죠. 법적 효력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매도인 입장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돈이 와야죠. 돈이 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 돈은 누구에게 줘야 돼요? 갑에게 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매수인 입장이에요. 그럼 누구 돈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가 매수인 입장이에요. 매수인 입장. 그럼 누구 돈으로 사요? 당연히 갑 돈으로 사겠죠. 그죠? 그럼 소유권 이전 누구 앞으로 하는 거예요? 갑 이름으로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 효력이라고. 소유권 이전. 그죠? 매도인 입장이다 그러면 돈이 갑에게 오는 거고 매수인 입장이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 이름으로 와야죠. 그죠? 아셨죠? 자, 그런데 병이 계약 후에 잔금을 안 줘버렸어요. 채무 불이행이죠. 그죠?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면 이쪽에서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죠? 자, 해제권 누가 행사할 수 할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을일 것 같아요. 갑이에요. 왜요? 자, 봐보세요. 매매 계약을 했죠. 그죠? 그러면 계약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흘러갔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법적 효력이죠. 그죠? 그러겠죠? 근데 계약했죠. 근데 문제가 꽝 발생했죠. 그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법적 효력이잖아요. 이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본인에게 기소간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아주 그냥 시험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억지로 암기하지 마세요. 뭐냐면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데 지문에가 봐보세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는 자는
당연히 그 매매 계약을 해지할 권한도 있다. OX. X예요. 왜요? 해제권은 본인에게 기소가는 거예요. 대리인에게 기소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냐면 다시 갑이요. 해제도 네가 해라 이러죠. 해제도 네가 해라. 그러면 다시 해제에 대한 위임장을 새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쩌냐면 이처럼 위임장 주는 관계, 대리권을 수여하는 관계를 우리는 앞으로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수권행위라고 그러거든요. 수권행위인데 다시 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특별 수권을 요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는 거예요. 특별 수권을 요한다. 아셨죠? 자, 조금 더 어려운 거 봐볼까요? 여기 봐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병이 갑을 사기강박했죠.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왜? 의사결정이 의를 하니까 갑 사기강박해봤자 의사결정이 전혀 하자가 안 생겼잖아요. 근데 병이 의를 사기강박했죠. 그럼 의사결정 하자가 생겼죠. 그럼 이제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취소할 수 있어요? 갑인 거예요, 갑. 여기 남겨놨잖아요. 이제 쓰려고. 그냥 왜요? 취소권이 법적 효력이니까. 아셨죠? 취소권이 법적 효력이니까. 그러니까 봐보세요. 병이 의를 사기강박했죠? 그러면 누가 취소할 수 있다고요? 갑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갑이 야, 의라 그냥 너가 취소해버려라. 그럴 때는 또 뭘 줘야 돼요? 그냥은 안 되고 뭘 줘야 돼? 위임장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취소에 대한 특별 수권을 요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는 거예요. 또 봐보세요. 자, 매매 계약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는 자 그랬죠. 그죠? 대리권이 있는 자는 자, 대리행위 다 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끝나버렸어요. 소유권 이전까지 다 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리권 남아있어요? 아니면 대리권도 종료돼 버렸어요? 종료되고 이제 대리는 아닌 거예요. 대리인. 아셨죠? 그래서 매매 계약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는 자는 당연히 대리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도 있다. OX. X예요? 안 돼요. 다시 이제 또 처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위임장이 또 필요한 거예요. 특별 수권을 요한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대리에서 그냥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그냥 안 빠지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근데 그것을 억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대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의사결정자와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의 기속 주체가 분리된다. 이 생각하시죠? 이 생각하면 그 다음은요. 저절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조금 이제 더 들어가 보죠. 대리 그러면 크게 보면 어떻게 나누냐면 임의 대리 나고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말 그대로 임의는 뭐예요? 본인이 임의로 어떻게 했어요? 임의로 너가 대리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죠? 누구에게? 뭐 친구에게, 동생에게, 부인에게, 또 우리가 등기인증 대리할 때는 법무사에게, 그죠? 소송 대리 시킬 때는 누구에게? 변호사에게.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임의대리인.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위임장을 줘야 돼요. 위임장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수권행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의대리 나오죠? 그러면 1년 동안 이제 앞으로 누구 생각하시냐면 변호사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그리고 위임장 주는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수권행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수권행위는 꼭 위임장 서면으로 의사를 표할 필요는 없고요. 구두로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갑하고 병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예요. 그래서 갑이 병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전화해서 야, 내가 오늘 출근하기 때문에 내가 못 가. 우리 집사람 보낼게. 집사람하고 계약해라. 그러니까 병이 알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뭐예요? 친구한테 전화해 놨으니까 당신이 가가지고 계약해 이랬죠. 그럼 구두로도 어떻게 해요? 구두로도 수권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는 거의 99.99%죠. 100%라고 봐야죠. 등기 인정도 해야 되니까 100% 다 뭐예요? 위임장으로 한단 말이에요. 위임장. 수권행위는 그래서 대부분 다 뭐예요? 위임장. 서면으로 하게 돼요. 서면으로 하게 되고 그 수권행위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위임장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가 매매에 대해서 대리권 수여함. 그죠? 건저당 설정에서 대리권 수여함. 혹은
취소권, 해제권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함.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져 있겠죠?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이 위임장을 정확히 잘 안 써봐가지고요. 정확히 안 적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 부동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함. 이런 식으로. 그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위임장도 있기는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대리인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런 것은 지금 단계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의무대리, 법정대리가 뭔지 아셨죠?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랬어요. 왜 처음부터 그냥 다 해주고 내가 반복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뼈대하고 살은 분리해서 뼈대를 먼저 세우고 살 붙여 나가자고 그랬죠.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뼈대 세우는데 여러분은 지금은 전념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법정대리 있잖아요. 법정대리. 그러면 우리 물권 법정주의 할 때도 법으로 다 정해놨다 그랬잖아요. 법정지상권 할 때도 뭐였어요? 등기업소도 법으로 정해진 대로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지상권, 법정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법정대리도 뭐겠어요? 대리인이 누구라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자, 10살 먹은 애기도 부동산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걔가 이제 자기 부동산 팔러 가면 아장아장 걸어가서 내가 부동산 팔러 왔어요. 하면서 터장이요. 뭐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누가 가요? 엄마, 아빠가 가잖아요. 그죠? 가는데 위임장 필요합니까? 10살 먹은 애기가 엄마 위임장 줄게. 뭐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엄마가 그냥 얘가 자식이고 자기가 엄마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원 같은 거 있죠? 그냥 그거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법으로 정해놨어요. 미성년자의 대리인은 당연히 친권자다 이렇게. 근데 친권자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법원에서 선생님은 후견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정대리 그러면 1년 내내 앞으로 친권자 생각합니다. 친권자 생각하고 여기는 숙권행위라는 게 없어요. 숙권행위. 숙권행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법에서 정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도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해볼게요. 네.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친권자도 어때요? 엄마, 아빠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혹은 선임 자체를 여러 명 선임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여러 명 선임했을 때 공동 대리하느냐, 각자 대리하느냐 그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봐보는 거예요. 각자 대리 원칙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또 공동 대리일 때 각자 대리 원칙이다.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남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 또 한번 들어보세요. 의사표시 하는 대리는 능동 대리, 의사표시 받는 대리를 수동 대리 그래요. 그럼 변호사는 어때요?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편지 보낼 수 있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능동 대리. 변호사가 상대방으로부터 편지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동 대리 그래요. 그래서 의무 대리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죠? 그 대리 권한 범위 내에는 수동 대리 권한도 포함된다. OX? 오, 얼마나 쉬워요. 이런 게 시험 지문에 나온다니까요. 근데 맨 처음에 볼 때, 뭐지?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 아무 말도 아니에요. 편지 보낼 수도 있고, 편지 대신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수동 대리권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수동 대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공동 대리 해야 된다 그러면, 집배원 아저씨가 등기우편 가지고 왔죠? 그럼, 집배원 아저씨 나는 혼자 못 받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다른 공동대리는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와라.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받습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공동대리다 아니면 각자 대리다. 각자 대리 원칙이다. 아셨죠? 각자 대리 원칙이다. 이렇게 하세요. 물론 예의적으로 못 믿겠으니까 반드시 공동대리 해라. 그럴 때는 공동대리 해야 되지만 그 경우도 수동대리만큼은 각자 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됩니다. 금지예요. 자, 이게 여러분 등기법하고 헷갈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계약 단계, 계약서 있죠, 계약서. 계약 단계에서는 봐보세요. 계약할 때 어쩌냐면 여기 강남구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해가지고
매도인, 갑, 매수인, 병인데 병이 갑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계약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걸 자기계약이라고 그래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금지예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병은 갑의 도장 들고 혼자서 계약서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매수인이니까 500원 이렇게 해버릴 수 있죠. 그죠? 아파트 한 채 500원 산다. 이렇게. 즉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계약은 금지시키는 거예요. 또요. 계약서 쓸 때 매도인, 갑, 매수인, 병인데 을 한 사람이 갑의 대리인도 되고 병의 대리인도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쌍방대리 그래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전념해 줘야 돼요. 전념해 줄 의무가 있는데 쌍방대리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을이 갑과 병 사이에서 적당히 줄타기 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하고 나서 이제 뭐하러 가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러 가겠죠? 등기 신청할 때는 공동 출석 서면 신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등기 신청서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할 때 그럼 매도인, 갑, 매수인, 을. 그런데 여러분 그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공부했어요? 또 영화 한 편 찍고 공부하셨어요? 등기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하면 이익 보는 자가 등기 권리자고요. 등기하면 손해보는 자가 등기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매도인이 어떻게 되죠? 소유권을 잃어버리니까 등기하면 손해보는 자죠? 등기 의무자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등기 권리자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등기 신청서에는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안 적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렇게 적어야 돼요. 반대로 말소 등기 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됐는데 말소를 하게 되잖아요. 등기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말소하게 되면 말소할 때는 어떻게 되죠? 말소 등기하면 을이 손해보죠. 등기 의무자. 갑이 소유권 복귀되니까 이익 보죠. 등기 권리자. 그래서 등기 종류에 따라서 등기 목적에 따라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간단해요. 어떻게? 등기하면 이익 보는 자. 등기 권리자. 등기하면 손해보는 자. 등기 의무자 이러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어떻게 했어요? 을이 갑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등기 신청하는 거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준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갑 입장에는 어쩌냐면 공동으로 출석.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잔금 받을 때 등기소를 넘겨줄 때 그냥 위임장 줘버리는 거예요. 위임장 줘버리면 을이 매수인으로서 자기, 매도인 대리인으로서 자기 이렇게 가서 등기 신청해도 다 받아줘요. 또요. 실제 사례에서는 이게 가장 많은데 매도인, 갑, 등기 의무자라고 그랬죠. 그죠? 매수인, 병, 등기 권리자 그랬잖아요. 근데 법무사한테 맡길 때요. 각자 맡겨요? 한 사람한테 맡겨버려요? 한 사람한테 맡겨버리죠. 보통. 대리인, 을, 대리인, 을 이렇게. 그죠? 이거 쌍방대리잖아요.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해준다고. 왜 그러냐면 계약 단계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요.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면 계약 내용에 따라서 등기하는 것은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실제 사례에서 가장 많은 것은 이 사례잖아요. 이 사례죠? 쌍방대리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등기법하고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민법에는 어때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법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인정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있어요? 제가 앞으로 3개 강의 드릴 건데 시험 나오면 이 3번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바로 등기 신청. 등기 인정 대리 있죠? 등기 인정 대리. 누구 생각하면 돼요? 법무사 생각하면. 뭐예요? 항상 쌍방대리 하잖아요. 법무사. 쌍방대리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요. 아셨죠? 자,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상 위임장 가지고 대리로 법률 행위를 했죠? 근데 얘가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유권대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유권대리. 아셨죠? 유권대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권대리. 그러면 대리 형식을 취했지만 알고 봤더니 대리권이 없는 애래요. 얘를 뭐라고 그래요? 무권대리 그런다고. 무권대리. 처음 공부하신 분은 영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면 유권대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법적으로 본인에게 기소가죠. 그러니까 계약 내용대로 팔려요, 안 팔려요? 팔리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어때요? 부동산 소유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유권대리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단 말은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린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팔린다. 아셨죠? 여기까지 보시고 10분 쉬세요.